의 무대는 나이트시티라는 거대 도시입니다. 여기는 기술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사이버웨어라는 기계 장치를 몸에 달고 살아갔죠. 하지만 도시 자체가 부패했고 거대 기업들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범죄와 착취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인공 데이비드 마르티네즈는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학생입니다. 그는 엘리트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졌지만 부유한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진 게 없는 자신을 늘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의 어머니 글로리아는 밤낮으로 일하며 아들을 위해 헌신하지만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와 어머니는 도시 한가운데서 벌어진 총격전에 휘말립니다. 결국 글로리아는 큰 부상을 입고 세상을 떠나요. 데이비드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집도 꿈도 의지도 다 무너져 버리죠. 이때 데이비드는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엄마의 남긴 유품 속에서 발견한 불법 사이버웨어 산데비스탄을 자신의 몸에 이식한 겁니다. 이 장치는 사용자의 몸을 극도로 강화해 순간적으로 시간을 멈춘 것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정신을 파괴할 위험이 크죠. 데이비드는 여기서 더 이상 수능하는 학생이 아니라 거리의 전사가 되기로 합니다. 데이비드는 활동하다가 루시라는 랜러너를 만나게 됩니다. 루시는 비밀스럽고 차갑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자유를 꿈꾸는 인물이에요. 그녀는 언젠가 달에 가고 싶다 는 꿈을 갖고 있었죠. 데이비드와 루시는 곧 사랑에 빠집니다. 데이비드에게 루시는 이 지옥 같은 도시에서 벗어나 함께 달에 갈 수 있는 희망 그 자체였고, 루시에게 데이비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에게 도피처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어요. 데이비드는 루시가 속해 있던 렛지러너 팀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위험한 임무를 맡으며 살아가죠. 팀의 리더는 메인이라는 강력한 전사였는데 그는 점점 사이버웨어 과부하로 인해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이코시스에 빠져버리고 팀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 비극 이후 데이비드는 메인의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이버웨어를 장착하며 그는 누구보다 강해집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믿어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사이코시스에 빠지지 않아. 그러나 이 믿음이 바로 그의 파멸의 씨앗이었습니다. 한편 루시는 데이비드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아라사카라는 거대 기업의 음모를 눈치채고 데이비드를 지켜내기 위해 혼자 싸웠죠. 하지만 그녀는 끝내 데이비드에게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위험 속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이 자기 희생은 오히려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비극을 앞당겼습니다. 아라사카는 데이비드를 거대한 실험과 권력 싸움에 이용하려 합니다. 데이비드는 메인의 꿈, 루시의 꿈을 이뤄주겠다는 일념으로 점점 더 무리한 사이버웨어를 장착하죠. 결국 그는 인간이라기보다 거대한 전투 머신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데이비드는 사실상 사이코시스 상태에 가까워지면서도 끝까지 싸우며 루시를 탈출시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아라사카의 병력에 맞서 싸우다 쓰러집니다. 그는 루시를 지켜냈지만 자신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 루시는 드디어 꿈꿔왔던 달에 도착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은빛 풍경 속에서 그녀는 데이비드와 함께라면 했을 상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죠. 루시는 달 위에서 아련한 미소를 지으며 데이비드의 희생을 되새깁니다. 지금부터 애니와 관련한 진지한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난다. 초반에 힘든 상황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행복해진다의 대부분의 스토리 전개와 달리 이 애니는 초반에 힘들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힘든 전개였죠. 우리는 초반에 주인공과 함께 절망을 느끼지만 성장하고 발전하는 주인공을 보며 끝에는 행복해지겠지 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사이버펑크는 그 희망의 끈을 보란듯이 끊어내며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애니가 끝이 났는데도 계속 슬픈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명작으로 남는 작품들은 소설, 영화 등을 망라해서 이렇게 감정의 여운이 남는다는 공통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꿈은 언제나 불행으로, 데이비드에겐 교내에서 성실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높은 지위의 삶을 사는 것보다 사이버펑크에서 언더의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꿈에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부모의 꿈, 모범생이 아닌 반항아, 사이버펑크에서 지내는 것이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러나 결말을 향해 갈수록 자신의 꿈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타인의 꿈만 남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에게는 각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엄마는 아들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직장으로 취직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시에게는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달에 가는 것이 꿈이었죠. 이 현실을 견뎌내도록 하는 것은 루시에게 달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메인에게는
사이버펑크 집단의 리더로서 각 멤버들을 책임지며 스스로도 최강의 사나이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죽고 난 뒤 엄마의 꿈을 충족시켰다 스스로 착각하게 되고, 메인이 죽고 난 뒤 메인의 꿈을 대신 충족시키기 위해 책임감을 짊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은 죽더라도 마지막 루시의 꿈만은 이뤄주려고 하는, 정작 자기 자신은 버려진 채 공허한 데이비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이버펑크의 진정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내 꿈을 위해 살아도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인데, 타인의 꿈이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꿈도 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 것이죠. 타인의 꿈이라는 길 위에서 생기는 좌절감과 고통은 내 꿈이라는 길 위에서 생기는 고통보다 몇 배는 더 큰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애니의 결말이 비극적인 이유도 타인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요? 자아를 뺏어버리는 기계, 어쩌면 실현 가능한 얘기일지도. 나이트시티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크롬, 임플란트들을 자기 몸에 이식하며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너무 많은 기계는 자신의 정신을 갉아먹어 사이버 시스코, 즉 괴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이 애니의 세계관이죠. 부제목이 엣지러너인 것도 기계가 영혼을 절벽으로 몰아넣는 그 가장자리에서 뛴다 해서 엣지러너인 것입니다. 인간이 기계를 이식하고 그 이식된 기계로 스스로의 자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은 가상 미래에 나올 이야기임에도 전혀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현재에도 기계, 칩을 뇌에 이식하는 뉴럴링크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고, 이는 조만간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과연 이 기계를 인간 몸에 이식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은 무엇일까? 라는 점이죠. 이 애니처럼 너무 많은 기계가 몸에 이식된다면 내 몸의 컨트롤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에 기계를 다 이식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 몸의 대부분이 기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내 몸의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신체의 컨트롤 타워, 자아 등이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뇌과학 연구의 권위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자아는 사실 인간의 자뇌가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는 인간 몸의 컨트롤 타워 한 곳에서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근육에서, 혈류에서, 기타 다른 신체 부위에서 수분 부족을 느끼고 물을 마시겠다는 선택이 내려지는데, 이 모든 과정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물이 땡겨서 내가 물을 마시겠다고 선택했다 라며 자뇌가 일방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또 자뇌의 이런 해석이 자아라는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다는 환상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뇌에 기계 이식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신체 대부분이 기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의지력, 자아 상실로 이어진다는 가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미래로 보입니다. 사랑은 희생이다 라는 왜곡된 사랑관. 루시는 왜 데이비드에게 숨기고 혼자서 아라사카와 대항했을까요? 아라사카가 데이비드를 노리고 있다는 걸 데이비드가 알게 되면 데이비드가 위험해질까봐 라는 단순한 걱정 때문일까요? 이 애니에서는 사랑의 표현 방식은 희생이다 라는 관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하죠. 루시가 데이비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도 희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루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함께 사이버펑크 일원으로 일하자는 데이비드의 요청에 거절하고 기다려달라 고만 하죠. 데이비드의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자기 한 몸 희생해서 데이비드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의 방식은 현대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장애에서 오는 잘못된 사랑이라고 단정합니다. 현대심리학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잃을까봐 혼자 책임을 지려고 하죠. 루시는 자신이 짐을 다 떠안아야만 사랑이 유지된다고 믿은 겁니다. 너가 행복하면 내가 괜찮아 라는 식의 사랑은 겉보기에 헌신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대방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타인에 대한 통제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멜로디 비티는 사랑에서의 과도한 희생은 결국 자신을 잃고 상대와의 관계마저 파괴한다고 경고하죠. 대신 진정한 사랑과 친밀함은 솔직한 공유와 상호 의존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데이비드의 짐을 자신이 떠안아서 희생하는 루시, 자신의 꿈을 버리고 자식을 위해 살아가며 희생하는 엄마, 메인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희생하는 데이비드, 모두 다 잘못된 자기 희생이고 타인에게나 나에게나 비극으로 몰아가게 만든 원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루시가 데이비드와 함께 의논하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만심, 눈앞에서 욕심으로 이성의 끈을 잃어버리고 사이코시스가 돼버리는 메인을 봤는데도 왜 주인공 데이비드는 자신은 다를 거라며 메인과 또 똑같은 길을 가게 됐던 걸까요? 이런 데이비드의 믿음은 우리에게도 흔히 나타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자신은 다르다고 믿고 그들의 행보를 똑같이 답습하죠. 그리고 실패한 뒤 그 자만심은 겸손함으로 바뀌곤 합니다. 모두 자기애에서 비롯된 자만심이죠. 하지만 이 자만심이 꼭 필요 없는 것일까요? 사이버펑크 이 애니에서도 데이비드에게 자만심이 있었기에 동급생 카츠오의 도발에 자포자기해서 쉽게 생을 포기하기보다 군용 임플란트를 이식해서 복수하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었죠. 또 자만심이 있었기에 루시를 구출하기 위해 스켈레톤 임플란트를 이식하고 아라사카 본진으로 직접 쳐들어갈 수 있었죠. 비록 본인은 처참히 사망했지만 루시만은 구출시키고 루시의 꿈도 이루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자기는 특별하다는 생각으로 자만심으로 도전하고 실패해서 배우고 또다시 자만심으로 도전하는 이 사이클의 반복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계속 자기는 특별하다고 말하며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데이비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미션 완수를 위해서 억제제를 과다 복용하는 데이비드, 참 답답하고 꿀밤 마려웠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무모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